중국의 동북지방, 현재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 일대. 이 거대한 지역을 누비며 당나라와 맞서 싸우고 일본과 해상 교류를 주도한 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책에서 몇 줄 언급되고 지나가던 그 이름 발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를 넘어서 당대 동북아시아를 뒤흔들었던 강대국이자 고대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주역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려의 멸망과 대조영의 등장. 7세기 후반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거대한 격변기를 맞습니다. 668년 천년 강국 고구려가 마침내 무너집니다.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수도 평양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뿌리 깊은 정신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유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고구려 유민과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말갈족은 끈질기게 독립을 모색했습니다. 말갈은 당시 만주 북부와 연해주 일대에 분포하던 여러 부족들의 통칭으로 고구려와는 오랜 교류 속에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집단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했고 고구려군에 참전한 기록도 존재하죠. 그만큼 말갈은 고구려의 멸망을 자신들의 일처럼 받아들였고 이후 저항 세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대조영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사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고구려 장군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며 구당서와 신당서는 그를 송말말갈인이라 적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세력의 융합을 이끈 지도자로 평가되며 그가 두 집단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도했다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당나라는 옛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려 했지만 끊임없는 반란과 저항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696년 말갈족 중 하나인 대벌군이 당의 반기를 든 거란족의 반란에 편승해 봉기를 일으키면서 상황은 격화됩니다. 이때 대조영은 동북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마침내 당의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698년 대조영은 송말말갈 및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 일대로 이동해 독립국을 선포합니다. 이때 세운 나라가 바로 진국입니다. 진은 주역에서 동방을 상징하는 글자로 고구려의 후계국임을 상징적으로 내포한 명칭이었습니다. 이후 713년 당나라는 대조영에게 발해군 왕이라는 칭호를 내리며 진국을 사실상 승인하게 되고 이로써 국호도 발해로 정립됩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또 하나의 강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구려의 정신과 말갈의 기계가 융합된 새로운 제국 발해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해 건국 그리고 진국의 등장. 698년 고구려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만주의 산맥 깊숙한 곳 동모산에서 마침내 새로운 나라가 태어납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규합해 세운 그 나라는 진국이라 불렸습니다. 고대 중국 주역에서 진은 동쪽과 번영 그리고 우레처럼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고구려의 부흥과 동방 강국의 재건을 꿈꾸던 대조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진국은 건국 초부터 당나라와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였습니다. 당은 고구려와 말갈을 비롯한 북방 민족을 통제하려 했지만 발해는 자신들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당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조영은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접근을 택합니다. 그는 실리를 택해 당의 조공을 바치고 국왕 칭호를 받으며 발해군 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발해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정통성을 모두 인정받는 데 성공했고 국가 명칭도 발해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발해는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수도는 동모산 부근에 자리 잡은 중경 현덕부였고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발해는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고구려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와 군사 조직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이 절충적 모델은 발해가 동북아의 복합적 민족 구조를 아우르면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초기 몇 대의 왕들, 특히 대무에는 당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며 국방력을 키워갔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동해를 무대로 삼기 시작합니다. 무왕은 당의 동북 변경을 위협하며 스스로를 강력한 지도자로 각인시켰지만 그만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행정과 제도의 정비는 다소 미진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체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바로 3대왕 대운무 즉 문왕입니다.
그는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제군주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당의 제도를 모방한 삼성 육부제 행정체제를 도입하고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정신적 통합도 시도합니다. 무엇보다 문왕이 남긴 가장 상징적인 업적은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는 동모산의 중경을 떠나 동북쪽 평야 지대에 새로운 수도 상경 용천부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는 당시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 계획된 대규모 도시로 체계적인 도로망과 궁궐, 관청, 시장, 사찰 등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수도의 이전이 아닌 발해가 이제 더 이상 신생국이 아닌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발해는 외교적으로도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일본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서 스스로를 고려의 후예이며 해동이 번성한 나라라 자칭하며 당당히 동아시아 문명권의 주역으로서 자리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발해가 단순히 고구려의 계승국이 아닌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해동성국의 탄생. 8세기 중반 발해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냅니다. 문왕 대운무는 왕권을 강화하고 당나라의 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삼성 육부제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내정 강화는 발해의 국가 운영을 더욱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문명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게 합니다. 문왕의 치세는 발해의 외교적 자신감이 극대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며 발해를 고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자국을 해동성국이라 자칭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제로 발해가 이 시기에 문화, 경제, 군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우뚝 선 강국임을 반영하는 자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수도 이전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문왕은 수도를 동모산의 중경에서 훨씬 더 넓고 평탄한 지역인 상경 용천부로 옮깁니다. 이곳은 장안성을 모델로 설계된 계획도시로 궁궐, 관청, 시장, 불교, 사찰 등으로 구성된 도시 구조는 발해가 이제 더 이상 주변 민족의 연맹체가 아닌 정치와 행정이 정비된 제국으로서 성장했음을 상징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발해는 당과 일본, 신라 등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국제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이 고급 문물을 수입하는 동시에 고유의 예술 양식과 공예 기술을 발전시켜 발해 특유의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상경성 일대에서 출토되는 기와 불상, 토기 등은 고구려 계승과 당풍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불교는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고 귀족층 중심으로 교육과 행정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국이라는 이상은 그저 문화적 자긍심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왕 이후의 발해는 더 넓은 영토, 더 치밀한 행정체계, 더 단단한 중앙 권력을 요구받았습니다. 국경 밖에는 여전히 당나라, 거란, 흑수말갈 같은 외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지방 세력의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지방행정과 군사력 정비가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발해는 제국으로서의 다음 과제에 착수하게 됩니다. 더 넓은 영토의 통합과 그것을 뒷받침할 중앙 집권 체제의 완성. 이제 발해는 문화적 번영을 넘어 제국의 실체를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4장 영토의 확장과 중앙 집권 체제. 발해는 문왕 이후 더욱 정비된 중앙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은 선왕 시기였습니다. 선왕은 군사력과 외교력을 적극 활용하여 발해의 영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넓혔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실질적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그의 치세 동안 발해는 북으로는 흑룡강 중류 지역까지, 동으로는 연해주 지역까지, 남으로는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을 포괄하게 되었고 서쪽으로는 유화 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발해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대부분, 연해주 일대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었고 이는 고구려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발해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 통제력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수도인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우경 15부 62주의 체계를 완성했으며 주요 지역에 도독과 자사를 파견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까지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발해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되었고 각 부에는 지방민과 말갈계 세력도 참여하게 하여 통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역량도 강화되었습니다. 발해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 거점을 곳곳에 설치하고 북방 유목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해는 흑수말갈과 거란족, 그리고 돌궐개 부족들과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며 국경선을 방어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계속되었고 당나라와는 조공과 외교 사절을 통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왕 사후 발해는 점차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광대한 영토와 이질적인 민족 구성, 그리고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는 안정적인 통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지방 귀족들이 자치권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왕권은 점차 약화되어 갑니다. 한편 동북방의 거란족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0세기 초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통합하고 요나라를 세우며 등장하자 발해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란은 발해의 약화된 국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틈을 노려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동아시아 강국으로 군림하고 문화적 전성기와 영토 확장의 정점에 오른 발해는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쇠퇴의 징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도래와 멸망. 9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발해는 점차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왕의 치세 이후 발해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 분권화와 왕권 약화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오경 15부 62주의 체제는 오히려 중앙의 통제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는 왕실의 권위를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고립도 발해의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신라는 발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고 당나라 역시 9세기 후반부터 황실 내부의 분열과 농민 반란으로 발해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점차 동아시아 외교망에서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됩니다. 이 틈을 타 급격히 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거란족입니다. 10세기 초 야율아부기는 거란 부족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기병군단을 조직해 북방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916년 거란은 요나라를 건국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으며 발해에 대한 침공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당시 발해는 계속되는 왕위 계승 분쟁과 귀족 간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된 상황이었고 이는 요나라의 눈에 취약한 먹잇감으로 비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926년 찾아옵니다. 야율아부기는 대규모 기병군을 이끌고 발해를 침공했고 발해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수도 상경 용천부가 함락됩니다. 당시의 왕은 대인선 발해 최후의 왕이었고 그는 끝내 요나라에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228년간 이어져온 발해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국으로 약 2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국가로 존재했지만 오늘날 역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발해의 중심지가 한반도 박만주 지역에 위치해 한반도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었고 멸망 후 발해를 직접 계승한 국가가 없어 역사적 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발해가 편찬한 자체 사서가 전해지지 않아 주로 중국과 일본의 외부 기록에 의존해야 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신라 중심의 정통론이 강화되면서 발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반도 중심주의 사관이 강요되어 발해 역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현대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발해 관련 연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